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매서운 추위가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로 지난주보다 더 공기가 차가워졌는데요. 한낮에도 3, 4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맑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예상 적설량은 남부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1cm 내외입니다. 또 비가 내리는 곳은 남부 내륙과 산지 5mm 내외, 중부 내륙과 산지는 1mm 내외의 강수량이 예상되는데요. 내린 눈비가 얼어붙는 곳들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원주시 만종교차로 부근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12월 한 달 동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도서전을 진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겨울축제의 꽃이죠. 평창 송어축제가 열리는데요. 벌써 16번째를 맞는 송어축제의 이모저모 미리 알아보죠. 12월 1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영월읍 중앙로에 별이 빛나는 영월 주제의 겨울빛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점등을 시작합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점등되는 금색과 은색 등 형태의 경관 조명은 보건소 사거리에서 농협 사거리에 이르는 중앙로 400m 구간의 도로 양쪽 은행나무 가로수를 활용해서 설치되는데요. 예전과 달리 현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등 형태의 조명기구 임대 설치로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둘 전망입니다. 평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관광시설을 구축합니다. 야생화 테마정원과 정원관리시설, 힐링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평창군은 이번 달 안으로 강원자치도에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원 조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도로가 얼면서 발생하는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1.7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 동안 노면 결빙 교통사고가 3,944건 발생해 95명이 사망했는데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이 2.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사고의 34.9%가 집중됐다면서 겨울철 그늘진 구간과 교량 터널 입구에서 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오후 5시 50분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 부근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을 두고 여러 시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 27일에 사고가 난 원주 만종교차로 부근 만종 2교에서 발생한 53중 추돌 사고에 대해서 먼저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사거리 자체가 지금 편도 2차로 내리막길로 돼 있는데 네. 차 한 대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제동을 못한 거죠. 정상적으로 정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가 부닥치면서 사거리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53중 추돌까지 이어지면서 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사망자는 없는데 일단 경상으로 끝나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 지역에서 53중 충돌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편도 2차선 급커브가 돼 있어서 내리막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시야 확보도 좀 안 돼 있고 또 실제로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거리 근처에서 내리막길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미끄럼 위험 경고 표지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위반 단속 카메라도 없었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익숙한 사람들한테 덜 하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보 운전자라든지 초행길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눈이 많이 내리면서 실제로 뭐 제설 작업은 했다 그러지만은 아마 그런 위험한 요소가 겹치면서 수십 중 추돌로 이어졌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사상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게 영화의 장면인가 실제 장면인가 긴가민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위반 카메라라든가 시야 확보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내린 눈이 녹았다 얼어붙으면서 이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블랙아이스가 원인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블랙아이스가 이 교통사고 위험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적으로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너도나도 조심하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고 앞뒤차의 간격을 충분히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접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십 중 충돌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아이스라는 겁니다. 블랙아이스 자체는 일반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아스팔트로 보여요. 근데 이 아스팔트 표면에 여러 가지 습기가 순간적으로 얼면서 얼음판이 되는 건데 이 얼음이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기름이나 또 먼지 같은 찌꺼기에 의해서 같이 얇게 얼기 때문에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일반 얼음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또 앞뒤체 간격도 우리가 또 상급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런 데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수십 중 충돌로 이어지는 게 바로 블랙아이스.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뭐 100중 충돌 이상도 발생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렇게 100중 충돌 이상 생기는 게 안개 속이거든요. 예전에 그 영종대교에서 다리 위에서 이 100중 충돌 이상이 생긴 것도 안개였거든요. 네. 짙은 안개. 이탈리아 같은 데 300중 충돌도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 부닥치고 또 부닥치고 계속 부닥쳐서 나중에 2차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번 만종교철 같은 경우에도 그 블랙아이스에 대한 부분들 뭐 이게 블랙아이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눈이 내렸는데 이 관련 기관에서 제소를 다 했는데 블랙아이스 아니다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요. 네. 블랙아이스 유사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수십 중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가 제동을 하지 못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대 부닥치는데 뒷차가 계속 부닥치고 사방에서 부닥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얼음이 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얼음이 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예방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지역에 더더욱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 아까도 그런 간단한 설명하셨지만은 블랙아이스 같은 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응달이 져서 해가 잘 안 올라오는 지역 같은 경우 네. 또 터널 입출구 또 고가도로 위라든지 교량 위 밑에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온도 습도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온 자체가 극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맞게 되면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블랙아이스에 대한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초봄 오기 전에도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동시에 포트홀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은 눈보다도 블랙아이스가 가장 조심스러운 시기가 아니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아이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셨는데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3중 추돌 사고에 비하면
경상자 11명의 인명 피해 정도라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네. 관계기관의 말에 의하면 이 사고 현장 수습을 3시간 만에 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애초에 좀 구조적인 도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해당 구간이 입체 교차로를 설치했어야 하는 구조인데도 평면 교차로를 원주시가 고수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었다고요. 일반적으로 이 같은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번에 블랙아이스가 아니더라도 그전에도 이 만정교차로 쪽에서 계속 이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려가는데 내리막길 같은 데는 위험 안전 표지판, 단속 카메라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미리부터 운전자가 그 지역 오기 전에 속도를 낮추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블랙아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고 표지판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에는 좀 예방 차원의 응급 조치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평면교차로 같은 경우보다 입체교차로가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예. 평면교차로 같은 데는 이 사방에서 신호등에 따라서 정지를 하고 또 출발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블랙아이스가 있게 되면은 정지할래도 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이어져요. 근데 입차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호등이 없이 특히 위험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버브릿지 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하차도로 밑으로 빠진다든지 해서 이 실제로 이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런 블랙아이스 같은 것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일단 초기에는 많이 수반이 되겠죠. 예.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 효과는 뭐 몇십 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방 차원의 응급 조치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평면 교차로보다 입체 교차로가 훨씬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종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설치할 경우 지금의 교차로 급경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좀 잘 검토가 돼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고요. 사고 네. 발생 이후 아직 뭐 정확한 원인 규명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뭐 단속 카메라 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의 도로 시설 보완을 도로사업 관리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이 네. 사고 앞으로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 설계를 해서 입체 교차로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또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진행이 되고, 또 입체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은 우회도로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뭐 수개월 정도쯤은 뭐 이 불편함을 감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평면 교차로인 상태에서 응급 조치가 많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위험 안전 표지판 내리막길에 대한 것은 특히 그 전에 단속 카메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속도 물론 낮추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평면 교차로에서도 꼭 입체 교차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 블랙아이스가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즉 빙판이 되는 경우에는 열선을 까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선을 미리 좀 어느 정도 깔아놓게 되면은 겨울에 눈이 오더라도 이 바짝 마르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당연히 블랙아이스 발생을 안 합니다. 문제는 이 열선이라는 것이 한 100m 정도 설치하는데 2억 원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굉장히 고가고 예. 또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정부에서 한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고를 해서 미리 운전자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도 이 정부에서 좀 더 관심 지역이라고 보고 이 만정교차로 쪽도 블랙아이스가 발생해서 좀 미리 경고 표지판 같은 경우도 진입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네. 속도, 과속 단속기, 속도계. 우리가 스쿨존 같은 데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무장하고 바닥도 빨간색으로 칠해놓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또 이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입체 교차로를 통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방법, 중장기적인 방법 미리 서둘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밤에 또 눈비가 예고돼서 걱정인데 운전자들께 당부 말씀 딱 한 가지만 시간상 짧게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철
열심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더라도요, 결국은 졸음운전 방지할 수 있게끔 자주 환기시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급운전 너무 빨라요.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뛰시고, 평상시보다 속도를 한 30% 정도 낮춰서, 확실하게 안전운전하는 방법, 또 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스노우 타이어, 또 스노우 체인, 또는 요새 스프레이가 많이 나오니까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걸 통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응급조치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12월 한 달 동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도서전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한강 작가의 책을 빌리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선 이 전시 배경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네. 스웨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노벨상 시상식에서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문학상 증서와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서점에서는 한강 작가의 모든 작품이 빠르게 품절될 정도로 이 독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네. 도서관에도 한강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이 거의 대출 중이거나 예약 초과로 책을 빌려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한강 작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가 마련된 건데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훈주 도서문화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 각 서점에서는 한강 작가 도서가 전부 품절이 되었고 도서관의 책들도 모두 대출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독서 붐이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번 전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시민들을 위해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세계가 인정한 결과인 만큼 이번 도서전을 통해서 시민분들께서도 한강 작가의 문학세계를 더욱 깊이 느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총 17종의 도서가 모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1층 로비에 도서를 전시했고요. 한강 작가의 도서를 접하기 힘들었던 시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럼 한강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들어서면 한강 작가의 노벨 수상을 기념하는 도서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1995년 작품인 여수의 사랑부터 가장 최근에 2022년에 발간한 디 에센셜 한강까지 한강 작가의 모든 작품 17개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의 시집이나 동화책까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책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7종의 작품이 두 권씩 도서관에 있었는데 이번에 모두 한 권씩 추가로 구입해서 전시가 진행되고 12월 말 이후에는 자료실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한강 작가의 책을 빌려보고 싶은 시민분들이 책을 빌려보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도서관이 운영 중인 상호 대차 시스템을 운영하면 좀 책을 빌리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연계해서 책을 대여하는 시스템인데요. 가까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검색해서 이 상호 대차 시스템을 이용해 보신다면 더 다양한 책을 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를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SNS 원주 소식어 이런 거에서 보고 여기서 한다 그래서 보러 왔죠. 그 노벨상 수상한 거나 뭐 지금 사태랑 연결된 저런 소년이 온다? 뭐 그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러 왔어요.
노벨상 이전에도 한강 작가 책을 워낙에 많이 읽히고 하는 책이라서 관심이 있었는데 노벨상 받은 이후에는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 한강 작가 도서전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로 소설을 많이 발표하셨어서 소설 위주로만 읽었는데 시집이나 동화책도 한강 작가가 직접 저술하신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책도 알게 되어서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 궁금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시된 도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전시는 12월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1층 로비에 마련된 책을 근처 의자나 도서관 자리에서 책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대출은 안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니 10월 도서관 다채롭게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겨울축제 하면 바로 평창 송어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벌써 16번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평창 송어축제위원회 윤승일 본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평창 송어축제가 개최됐죠.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 축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대부분 지역 축제들과 비슷한 이유인데요. 지역 경제를 좀 살려보자라는 게 목표였죠. 네. 일단 이 평창은 우리나라 최초 송어 양식지인데요. 2005년도에 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아요. 또 이 축제가 열리는 진부면에는 2006년도에 굉장히 큰 홍수 피해를 입어서 이제 초토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면이 어려움을 같이 나눠보자라는 뜻으로 기획해서 시작한 게 평창 송어축제입니다. 일단 이 진부는 오대산에 기대고 있는 마을이고요. 또 면 복판을 오대천이 흘러요. 한강의 상류를 이루는. 또 이 날이 추워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얼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평창군 남부 지역에서 이 양식하는 송어를 갖고 와서 관광을 유치해서 진부면 일대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켜보자. 이런 게 이제 이 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인제 빙어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지역마다 겨울 축제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느라 분주한데 평창 송어 축제만의 매력이 있다면 뭘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송어일 겁니다. 송어는 애초에 이제 주한미군들 먹을거리에서 양식을 했다고 할 정도로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은 생선인데요. 네. 또 생선의 기족으로 불리는 어종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송어는 좀 까다로워요. 네. 또 물이 맑아지는 곳은 물론이고요. 수온도 차가워야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좋은 이 오대천인 제격인 거죠. 네. 또 이 겨울철 낚시로 잡는 송어의 손맛은 다른 물고기에 비할 맛이 아니고요. 또 이 송어를 현장에서 직접 잡아서 회나 구이로 직접 드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송어의 입맛 때문에, 송어의 맛 때문에 평창 송어축제 단골 고객이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평창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축제를 다녀간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글쎄요, 이 전체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요. 네. 축제가 처음 열리는 첫 해에 한 10만 명을 시작으로 해서 최고 많이 다녀가실 때는 2018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70만 명 이상 다녀가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30에서 40만여 명이 평창 송어축제에 다녀가시는 거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앞으로 파급 효과를 예상하시나요? 이 정도 수치라면. 이 교수님들이나 이 축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희 송어축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건 저희들에게 사실 피부에게 딱 와닿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이제 매출을 보면 저희가 총 한 23억 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직접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 한 20억 원 정도가 돈이 나갔는데요. 네. 이 돈이 다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이제 방문객들께서 송어축제만 즐기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기름도 넣으시고 또 뭐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 숙박도 하시고 할 때 쓰시는 돈이 이 지역 경제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평창 송어축제는 매년 일자리를 6,000개에서 한 8,000개 정도 축제 기간 동안 그렇게 창출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는 인건비 자체가 지역 상가 소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6회 평창 송어축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끝으로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얼음 낚시겠죠. 얼음 낚시는 텐트 낚시와 그냥 일반 얼음 낚시가 준비되고 있고요. 또 어린이를 위한 실내 낚시, 그다음에 인기가 가장 많은 송어 맨손 잡기는 올해 똑같이 진행됩니다. 또 이 눈에서 즐길 수 있는 눈썰매, 그다음에 얼음에서 즐길 수 있는 얼음 자전거, 얼음 카트 등도 준비됩니다. 네, 본부장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축제가 시작되면 현장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잘 개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송어축제위원회 윤승일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